네, 반갑습니다. 김태환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변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변동성, 또 위기, 기회, 경쟁력, 이러한 용어, 개념들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영전략 컨퍼런스의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인데요. 위기는 이제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어난 일입니다. 기회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기회는 선별적으로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진단할 수는 있지만 기회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통찰력이 깊어서 그런 기회를 다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과 김양병 박사님께서 기회를 제시해 주시리라 믿으며 저는 위기 진단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좀 춥게 들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데 이 목소리를 그냥 유지할까 봐요. 이 목소리가 이전 목소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밑에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좀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여기 노트북과 화면이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음성은 나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죠. I always say tariffs is the most beautiful word to me in the dictionary. And I was reprimanded by the fake news. They said, what about love, religion, and God? I said, I agree. Let's put God number one. Let's put religion number two. Love, I don't know. We got to put that number three, I guess, right? And then it's tariff. Because tariffs are going to make us rich as hell. It's going to bring our country's businesses back that left us. 예. 넘버 1이 God이고, 넘버 2가 religion이고, 넘버 3가 love인데, 그 다음에 tariff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중들이 환호를 해요. 그게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편의상 우리는 트럼프라고 하십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의상 트럼프라고 하십시다. 통찰력과 혹은 발상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종교, 신, 사랑과 더불어서 테리프를 거기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사전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테리프, 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패권 경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우화의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면 중국이 일기행정부 때부터 그렇게 되어왔죠. 보복 관세를 하고 또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고 그게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고 지난 5월과 지난 또 6월 10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기는 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규제, 무역이라고 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수입 규제를 하는데 그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예컨대 관세를 30% 부과를 하면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30% 인상시키면 아무 관세 부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환율 인상, 평가 절하의 움직임이 이제까지도 있어왔고 지금도 더욱더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환율에 대한 협상을 또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TTC라고 해서 미국과 EU가 협상을 해서 중국 자본이 미국 내에 또는 EU 내에 해외 직접 투자로 FDI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평에 어떤 리조트에 갔었는데요.
그 보니까 아주 럭셔리해. 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럭셔리한 시설들이라고 굉장히 비싼데, 근데 거기 보니까 놀라웠는데 거기 큰 나무에 보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보호수에 가서 보니까 밑에 기념석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자본의 유입을 통제를 하자. 각국이 FDI 유입을 권장을 하고 유인책을 쓰지만 미국과 EU는 그거에 대해서 수출 제재를 하자라는 제철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좀 한번 팔아볼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23년 1월이니까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할 즈음에 공약 사항들이 47가지인데 뭐 어젠다 47이라고 했지만 제가 또 우직하게 헤아려 봤지 않겠습니까? 헤아려 보니까 47개는 아니고요. 45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통상 관련된 이 공약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이 각 국가별로 관세가 차등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낮다. 중국 높다. 인도 높다. 미국 기업이 수출을 잘 못한다. 수출을 못하는 만큼 국내 생산을 적게 하는 게 아니냐. 국내에서 생산을 적게 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낮게 책정을 하고 있다. 이런 다각도로 트럼프가 백인 중산층 서민층을 겨냥해서 이런 그 공약을 내세워서 이러면은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높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만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굿가이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가 나쁜 놈들이다. 여기 한번 봐라. 중국과 EU 또 인도를 한번 봐라. 중국과 EU의 평균 관세율은 중국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에 비해서 340%나 높고 EU도 50%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의회에 가서 첫 연설 때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서 4배 이상이다. 4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화들짝 놀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니 미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해도 될까? 누구나 의회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결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는 사회라면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 봐요. 아닌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보질 않아서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의 미국이라면 우리가 미국을 우습게 알아도 되겠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중천동의 발언이죠. 기본 관세율, 그러니까 WTO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은 한국이 13.4%이고 미국이 3.3%이니까 4배, 그 숫자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한미 FTA가 완료된 2012년 이후부터 거의 98%, 99%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인 거를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이 4배다라고 저런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게 뭘까? 저희가 뭘까? 그 저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가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것을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당신 무슨 소리 하는 얘기야. 미국 대통령직이나 돼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정학적인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이런 권력, 국제 권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약에서 트럼프는 명확하게 다른 나라의 관세가 우리보다 미국보다 높다. 그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저임금이고 또 미국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와 그리고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시작으로 돌아가면요.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구조적인 문제점.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구조적인 요인 세 가지를 본다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와 패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패권 경쟁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죠. 그래서 이런 공약을 내세울 때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을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참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제의식들을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신하고 있는 관세 전쟁 혹은 관세 압박, 이것은 품목배 관세, 상호 관세, 또 보편적 관세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마가에 정말 부합하는 걸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해요. 우리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것을 반대할 국민이 아무도 없고 다른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 정책이 마가를 위대하게 할까?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초라하게 만들고 미국을 보잘것없게 만들 거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트럼프 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대의 그런 40여 명의 대통령의 정책들 가운데에 이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에 대해서 큰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아름다운 건가? 라는 문제를 던져볼 수 있을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미국은 트럼프의 성격상 그리고 정책 전략적 선택을 보면 언제 반전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것조차도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속에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싹 처리를 하거나 혹은 다른 모양으로 리쉐이핑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탈을 가지고서 그렇게 위장 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마켓과 글로벌 이코노미에 던지는 충격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이 안보 이슈를 내세운다면 한국, EU,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약한데도 불구하고 안보가 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태어난 척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이런 학습 효과를 또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이제는 변동성이 커졌고 그 변동성이 커진 것이 미국은 관세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여러 형태로 자기 방식으로 글로벌 변동성을 높이거나 혹은 보호무역주의나 혹은 자국 우선주의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게 됐고 그 유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WTO 규범에서는 통상 규범에서는 보조금이 금지가 되어 있고 보조금 종류는 세 가지로 있지만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고
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있고 금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가운데에서 특정성이 있는 그런 보조금은 왜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그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혹은 투자 회사들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줬을 때 그때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보조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조금,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국가도 이제는 보조금에 대해서 대범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산업 정책이 국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과 통상 정책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상 이슈를 외교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보조적이 돼야 되지 외교 통상보다는 산업 통상,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 통상보다는 산업 통상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국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차원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조금이든 보조금이 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니까 금융 측면과 세제 측면과 직접 보조금과 또 인력 보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관세율이 미국입니다. 역대에 이제까지 계속 1990년대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휙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2025년에 아마도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 3.3%에서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보는데요. 이거는 흐름을, 역사를 되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2017년에 등장하면서 관세율을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때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도 포함이 됐었고 EU, 일본 다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부과를 했지만 지금은 전 품목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 또 그것을 상호 관세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상호 관세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풍기는 데에 초등학생이 풍겨서 숨이 막혀요. 그래서 좀 밀친다고 옆에 있는 형아를 좀 밀쳤어요. 숨 좀 쉬려고. 밀쳤었더니 옆에 있는 대딩 형아가 네가 이만큼 밀어? 그럼 나도 너 밀게라고 미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국가별로 사등적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그 국가가 자기의 경제 수준과 개방도를 고려해서 WTO 회원국 간에 우리는 시장 개방도를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관세율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상호관세의 개념은 당신이 10%를 부과하면 나도 10%를 부과하겠다. 가트에서 1947년 가트에서부터 95년에 WTO로 옮겨오면서까지도 상호주의라는 것은 리시프로시티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을 개방하니까 당신도 시장을 개방할래? 해주라. 당신이 시장을 개방하니까 나도 시장을 개방하기. 시장 개방을 위한 개념으로서 상호주의가 들어왔는데 트럼프에서는 그 반대로 당신이 관세율이 나보다 높으니까 나도 시장의 문을 닫을래. 반대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트럼프에 보면 1987년에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입니다. 9월 2일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를 비롯해서 세계의 일간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한가가 뭐죠? 미국의 3대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서한 형식으로 광고를 냈는데 제목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냈는데 당시 돈으로 38년 전에 9,000달러에 그때는 사업가 트럼프였었죠. 9,000달러를 지불을 해서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내용에 이건 뭐냐 하면 미국 국방정책에서 조금만 바꾸면 별일 없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고 하면서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도 보면 미국 정치인들이 너무 나약하고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다. 자, 봐라. 여기는 이 광고에 실질적인 검열되는 국가가 두 개 국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검열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운송하는데 자기네들은 군사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일본이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은 군사비에 대해서 군사비를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더니 그 보호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수출을 하고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해서 부국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비는 어디서 나오냐? 미국의 국민들이 세금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여기 세금을 걷어가지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광고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전에 만난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얘기하는 The most beautiful word to me in dictionary, 그러는 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관세라는 게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 관세는 사실 뭐로 연결되냐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거고, 미국에서 서민층인 노동자 또 농민 납세자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관세 정책인가? 다시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중국에서 비롯된 그런 코비드 19에서 비롯된 중국의 공급망 결함, 이것으로부터 다시 재편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역확장법, 1962년의 무역확장법에 232조를 가지고서 안보조항을, 경제안보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왼쪽에 보시면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 이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상무부에서 며칠 전에 나와 있는 6월 12일이죠. 상무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6월 12일에. 그런데 마이크론이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대대적인 투자 규모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2천억 달러나 투자를 하게 됐다면 상무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요. 그러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건데 그만큼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국외 기업, 우리 한국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TSMC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투자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네들 봐라. 삼성 450억, 뭐 SK, 또 우리 현대차 1000억, 이렇게 800억 이렇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 거, 그거 야 마이크론 봐라 2천억 달러 투자한대 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고용 창출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안보 이슈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나이스한 측면도 보여지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그만큼 기업들을 스케징을 해서 국내의 투자와 또 고용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거냐? 또 달리 보면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스퀴징하는 정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되는 거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지난 한 3개월 동안 여러 수십 명의 기자들한테부터 비슷한 질문들을 받아왔었는데요. 저는 첫째로는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중장기적인 거고 지금 관세 정책이 하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들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공감할 만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관세 정책하고는 상관없이 기업이 경영 전략으로서 선택할 부분이지, 이러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라든지 처방이라든지 민감한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동일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미국 시장을 향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부태가 거기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관세 정책 조금 교과서적이긴 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제가 의심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저께 만나서 우리 자녀들과 혹은 배우자와 나눈 대화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수십 년 전에 학습하였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세 정책에 단점도 있죠. 장기적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관세는 숫자입니다. 비관세 조치들이 만연해 있지만 그것은 숫자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숫자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홍보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그래프죠. 전형적인 그래프인데요. 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으로 국내 수입이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P2에 있는 오른쪽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품목별로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국제 가격이 PG로 주어져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여기 있는데 관세가 만큼 부과를 했어요. PT, PG만큼 빨간 점선으로 있는데 그만큼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여기에 잉여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ABCD였는데 ABCD만큼은 A는 생산자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게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산자 잉여가 이 삼각형이 있는데 국제 가격에서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겠죠. A는 생산자에게 국내 생산자에게 옮겨가게 되고요. 여기 C는 정부 관세 부과하는 만큼 재정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B와 D는 어디 갔냐? 사라졌다는데 그걸 사중 손실이라고 사회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은 소비자가 소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나 그럼 국가적으로도 손해냐? 아니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만큼 생산자가 국내 생산이 늘어나니까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게 있다. 어느 만큼 A만큼 좋다. 정부가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수입이 늘어났다. 얼마만큼 B와 D만큼 아니 C만큼 올라갔다. 좋습니다. 그러면 B와 D만큼은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는 손해가 생기니까 관세 부과의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의 왼쪽에서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치킨 게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20년에 페이즈 1 트레이드 딜이라고 저게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협상했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지금 또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시장까지, 금융서비스까지 망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5월 10일에 이어서 6월 12일에 런던에서 발표를 한 내용에는 마치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5%를 낮췄다고 하지만 관세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프레임워크를 합의를 했다고 하면 프레임워크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기 때에 합의했는 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적재산권 여러 분야를 포괄 하고 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지금 관세 압박 이거 지금 1단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패키지라는 건 저는 1단계라고 그게 몇 단계로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해서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했더니 이틀 뒤에 현대차 중공식에다가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다음에 보편 관세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빼먹고 그 다음에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해서 10% 하고 이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25%를 부과하면서 관세로 한번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 나오는 건 또 이어질 게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투자, 관세, 이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가 틀림없이 나오겠죠. 작년 10월에 협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저렇게 버티는 거고요. 또 언론에도 나왔듯이 이번엔 미국보다 중국이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양쪽에 승리한 게 아니라 양쪽이 손실을 최소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으로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맞서보자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지만 롱 레이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덤벼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게 수출의 규모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규모를 보게 되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중국이 대미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2.5% 정도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 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게 0.3%에서 0.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4월에 이걸 발표를 했을 때에 고려는 비관세 장벽까지 다 고려해서 엄밀하게 이렇게 세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임의적이고 매우 허술한 상수 방식으로 한 겁니다. 상호관세를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어서 반대인가요? 수입액을 무역적자로 어떻게 되나요? 수입액 분의 상품 무역적자라고 하면 A분의 B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B를 A로 나누었다 그러나요? A를 B로 나누었다 그러나요? 예,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매우 허술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이 사안들을 밑에서 참고로서 달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배라는 것이 실제로는 한미 FTA에 의해서 거의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4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연초에 중요한 보고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대표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은 대통령 보고서라고 하는데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President Trade Policy입니다. Policy 어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연초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환율 보고서가 있고 하나는 무역장벽 보고서입니다. 환율 보고서는 뺐고 무역장벽 보고서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례적인 해마다 발표하는 트레이드 폴리시 어젠다에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올해에 한 해 동안에 동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거기서 일부를 이제 캡처를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중산층, 서민층을 재건을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만합니다. 혁신과 생산성을 강화해야 된다. 일자리 감소 대응을 해야 되고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봉합시켜 놨는데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상당히 낮고요. 또 미국의 무역적자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라고 하지만 경상수지까지 하면은 1조 달러 상품 무역만 보면은 1조 2,500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무역을 고려한 경상수지는 9,600억 달러의 수준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미국에는 달러 시너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100달러짜리 하나 발행하는데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불과 20센트, 50센트가 안 될 겁니다. 그 발행한 나머지 99.50센트는 그냥 돈이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뒤에서 보면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인데요. 이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는 원래 나온 것이고 4월에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각 국가별 주요 국가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7페이지에 해당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는 빠져있는데 몇 년 전에는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한국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올라간다. 이거 무역장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국민 보통 안전을 위해서 그게 무슨 의도일까요? 할리 데이비스인가? 데이비스 할리 뭐죠? 오토바이인가요? 할리 데이비스인가요? 그 오토바이를 팔아먹기 위한 거죠. 저는 반미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선망하기도 하고 비록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친불 인사도 아니고 친미 인사도 아니고요. 친마누라 인사입니다. 마누라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한 2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전적으로 그냥 친마누라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국 리스크가 커졌지만 중국 리스크에 비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무역 장벽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나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시다 보면 아마 많은 뒤에 그 깜빡이 등이 있잖아요. 방향 지시 등이 있잖아요. 방향 지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방향 지시 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원래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허용을 해준 거, 바꿔준 거예요.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뒤에 깜빡이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틀림없이 GM이거나 대우 GM이거나 아니면 테슬라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을 한 자동차일 겁니다. 이 평가 보고에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아질 거냐, 또 오히려 더 악화가 될 거냐.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가 언제 2025년 때문에 확 올라간 거 보이지만 사실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를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품 무역이든지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한국 때문인가요? 전적으로 중국 때문인가요? 전적으로 EU 때문인가요? 일본 때문인가요? 그럼 미국이 국내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약화와 또 경쟁력,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멕시코나 캐나다로 옮겨간, 생산기지가 옮겨간 결과이잖아요. 그 혜택을, 베네핏을 누가 가졌냐? 미국 기업들이 가진 거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 제재를 가하고 난 뒤에 2018년에는 상품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3,800억 달러에서 한 3,100억 달러만 줄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났어요.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첨단 기술 관련된 수입 제재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수출 규제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범용 상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지는 않았어요. 지금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50% 올렸잖아요. 25%까지는 우리 기업도, 포스코도, 현대제철도 견딜만 해요.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미국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의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간파를 하고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25%까지 그 효과가 없다 해서 50%로 올린 거란 말이죠. 뒤에서 보면 왼쪽 그래프가 조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내려오는 게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위에서 조금 연한색이 미국의 중국 수출액인데, 미국의 중국 수출액도 조금 늘었고요. 근데 완만한 게 그래서 95년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한 92년 이후에부터, 92년 이후,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중국의 미국 수출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때에 잠시 주춤했다가, 그리고 코로나19 때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밑에서 보면 참고로 보는데 이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의존도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조금 지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에 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이고요. 미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밑에는 미국이 밑에 거고요. 왼쪽에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게 중국이 미국에 가서 현재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8%, 2.5% 이상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아시아, 일본, EU, 미국의 비중이 글로벌 제조업 수출 구도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허를 보면, 특허 경쟁에서 보면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뭐 현저히 높습니다. 중국이.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의 그런 그 통계적 교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중국이 국내에서 신청한 특허가 국내에서 신청한 특허이기 때문에 그것의 신뢰성이라든지 범용성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건 재정적자의 부분인데요. 오른쪽에서 밑으로 크게 내려간 것은 코로나 때 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위해서 크게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연도별로, 저는 이제 연도별로 써놨었지만 미국의 회계 연도 9월부터 8월로 하면 숫자는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2024년도에 회계 연도로 하든 아니면 그냥 연도로 하든 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조금의 기간차는 2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과 보조금 지급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참 놀랐습니다. 앞에서 트럼프의 그런 공약에서 보여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47년까지 80%의 재정 수입을 관세에서 가졌다는 조금 이거는 과장이 좀 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국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관세도 낮춰지게 되고 또 무관세로 또 FTA 물론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의 기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 그리고 국내의 감세 정책에 그런 보완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중 선동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 실효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국 주가 추이가 기업이 반응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런 상호 관세부가 발표 직후에 현저하게 그러니까 플락추에이션이 심해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 현저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된다고 보장은 안 되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정책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 대응, 이 정책이 수정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한번 보시죠. 어제 오늘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발발 요지가 물론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미룬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주가도 지금 급등을 7% 이상 급등을 했지만 유가가 급락을 했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서 그렇게 2주 내에 하겠다는 것을 이틀 내에 공격했듯이 이란도 페이크를 쓰는 것 같아요. 더 강경책이 나올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이란이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져 있고 또 무기도 미사일도 뭐 1000기밖에 없고 지금 쓴 것에 더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바로 직후에 바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란으로서 여기서 정권이 권력자는 국가의 국익보다는 자기 권력 유지가 어느 국가든 다 자기 권력 유지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메니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서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그 추세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이 추세가 바뀌어져 변곡점을 이룰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언제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가 왼쪽 오른쪽에 위에서 보면 꼭대기가 있었던 것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가 취임하면 12월 원래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6개 주요 통화별로 평가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가 절하를 통해서 이따가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환율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평가 절하를 통해서 무역 수지를 좀 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00 이하로 지금 6월 월별이니까 6월 현재까지의
금리가 100 이하로 98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EU와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EU와 일본 주요 국가들도 달러의 보유량을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왼쪽에서는 미국과 EU가 2021년에 TTC, 테크니컬 트레이드 카운실이라고 해서 기술무역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거기 왼쪽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 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인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지난해 4월에 6차 강력국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효력을 크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국이 EU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제재의 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방면에 첨단 기술과 투자와 또 그리고 반도체 AI 부문에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픈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7월 8일까지 유보해 놓은 것을 플랜 B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건 어떻게 할까?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상호 관세 보완 유지를 할 거다. 전격적으로 철회를 할 거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영국, 중국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이 협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전격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유예를 할 거냐?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란 전쟁까지 지금 벌여놔서 이러한 게 어떻게 나아갈 거냐라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 전까지에서의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유예하기보다는 유예를 하면서 유예할 만한 빌미를 뭔가를 드러낼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획했었던 만큼 7월 패키지 딜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한번 뒤에서 조금 더 보시죠. 지금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 법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은 헌법 제8조에다가 8조항에다가 미국이 관세 부과와 국제 무역 규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무역 확장법 이외 안보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정부가 아니어도 돼요. 기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다 무역 대표부에다가 혹은 상무부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은 그래? 우리가 지금 산업이 어렵다고 경제 안보에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라고 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또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래 이 무역확장법이 헌법 108조에 따라서 시행될 수는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는 다음에 들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74년에 무역법 301조 이게 뭐 아주 악명 높은 거였었죠. 그리고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77년도까지 이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4년에 보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15%까지만 할 수 있고 150일까지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77년 것도 하려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고 74년 301조에 일정 기간 통보를 해야 되고 서로 또 협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플랜 B로서는 지금 상관에서 무역 확장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뭐냐 국가가 지금 비상경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까지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69건이 가운데에 현재까지도 39건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970년대에 79년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의 인지를 응하면서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됐었죠.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건데요. 발효가 된 건데요. 자, 요거를 왼쪽에 참고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트럼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8개 국가에서 브렉시트를 해서 영국이 나가면서 27개 국가인데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폴란드라든지 독일이 8천만의 인구가 있는 반면에 몰타에 30만의 인구가 있는데 같이 합의 나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2018년, 19년 이때에서부터 와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아주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들어오서 2019년에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아주 신속하게 다양한 규제를, 법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CBAM이라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비롯해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시면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든지 심지어는 산림을 없앴는데 그 없애는 산림을 벌채를 하고 그 자리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EU에 수출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EU는 거기에서 수입을 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내년에부터 이제 반려하도록 반발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배터리 규정이라든지 여배 보조금 이슈라든지 핵심 원자재품은요,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 액트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히토리우가 98%, 99%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박아놨냐면요, 한 국가에 대한 수입이 6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로서 33개에서 35개 해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원자재의 채굴, 정년, 재련 그리고 재활용의 퍼센트를 10%, 20%, 45% 이렇게 퍼센트를 두고서 EU 내에서 공급망을 조달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그 영향으로 EU가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업으로서는, 우리 경제로서는 미국, 중국 제재를 가하고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를 비롯해서 제재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EU로 많이 나갑시다. EU는 미국 못지않게 아주 조용히 이러한 법안들을, 규제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딜 정책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변동성 혹은 글로벌 리스크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우리 주요 교역국들에게 확대되어 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윤 극대화 혹은 마케팅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것은 규제 관리, 리스크 관리에 더 큰 방점을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서 넘어갔어요. 소극적 방어 대응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소극적, 적극적으로서는 우리도 그러면 수출 통제를 할 거냐. 우리가 방산산업이 있는데 이 방산산업의 수출 통제를 할 거냐. 직접 들어가서 미국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협조를 구할 때에 한국이 그러면 미국에다가 기술 인력을, 조선산업의 기술 인력을 보낼 거냐. 우리 조선업 창원인가요? 내려가면 우리 조선산업의 기능 인력들은 국내 인력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외국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산업을 버티고 있는 기술 인력인데 미국이 이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서 우리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응할 수 있을 거냐. 산업 공동화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미국은 2022년부터 해군 함정수가 중국으로부터 따라잡혔습니다. 미국이 조선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해군 함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게 한국 조선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저는 같이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국내에 투자로 들어오는 FDI에 대한 검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국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 어느 게 더 클까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롯데그룹이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롯데그룹 관련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그룹이 지금 어려움이 저는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리스크는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는 정점에서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은 천편일률적으로 오더링이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또 일률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 리스크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점점 더 저는 연착륙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중국과의 사업을 줄여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되 추가적으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려면은 다른 EU와 일본과 아세안 10개국과 간의 그런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스트래티직 오프니즘, 스트래티직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적 개방주의를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을 만들었는데요. 전략적 자율성, 그러니까 EU가 스트래티직, EU의 통상 정책이 오픈 스트래티직 어토노미, 전략적 자율성인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전략적 개방들은 이건 좀 얘기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협상에서는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협상을 해나가는데 우선은 우리가 관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건 기업들에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고기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저는 쿼터를 정해서라도 좀 열어줄 수도 있겠다. 쌀 2014년부터 쌀 시장 개방인데 지금은 최소 의무 수입량이 40만 톤입니다. 40만 조금 더 될 겁니다. 40만 8천 톤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을 MMA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 40만 톤 내에서 국가별로 또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조금 늘려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하는 것을 좀 늘릴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협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1988년 기준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미국의 소고기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은 30개월 미만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 2016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소고기 수입량의 48%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난 2017년에부터 그 수입 비중이 52%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의 세계 전체 수입량의 58%가 미국입니다. 30개월 미만만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30개월 이상 하는 것은 자칫 반미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저는 협상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GMO라든지 LMO 또는 건강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망 사용이라든지 구글세라든지 또 구글의 지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의 비관세 조치로서 조금의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 개방도를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거의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농업 개방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개방도는 한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개방이 농업의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걸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에서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는 현재 기업들은 저는 버티기를 하시라. 물론 지난 3개월 동안에 버티기 하는 거 힘들었지만 조금 더 버티기를 하셔야 된다. 지금의 레디컬 체인지는 어렵다.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산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우회 수출하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족을 달았는데요. 몇 가지 10개를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는 좀 여백을 남겨서 9가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차마 우리 정부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교육국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어려우시더라도 기업의 선택으로 하십시오. 정부의 의존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약탈력 관세 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울 거다. 이거는 변동성은 지금은 미국에서부터 관세지만 여러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확대되어 갈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야 된다. 손실 최소화, 이윤 극대화보다 손실 최소화를 하셔야 되고 규제 관리자를 여러분이 규제 관리에 초점, 역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리글로벌리제이션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의 모습으로서의 세계화는 종말이 되었겠지만 저는 재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국가가 이 생존 전략은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에 나오면서 무역과 투자가 연계되어 있지만 지금의 무역이 어렵다고 해서 현지 투자를 늘려나간다. 그거는 더욱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회의 구체적인 말랑말랑한 얘기를 말씀을 참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마라톤을 합니다. 지금 나이만큼 채우려고 하는데 그까지 채우지 못했고요. 30여 회 풀코스를 뛰었는데 시작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페이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완주를 위해서 30km 이후를 염두에 두듯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그 가운데에서는 중장기 레이스를 생각을 하셔서 그 페이스를 조절해 나아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주신 인사 교수님께 큰 박수